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정보 챙겨볼 텐데 구독 영상을 가지고 건강 구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선에서 골라온 구독 영상으로 건강 확인해보기에 앞서서 날씨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밤 기온이 내려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백로인데요.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해졌지만 늦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까지는 평년보다 덥겠는데요. 옷차림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이라는 백로가 오늘인데 이번 주는 날이 참 무더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주말 날씨까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전남 남해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그 밖에 내륙 지역도 시야가 답답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고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영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31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며 서쪽 지역은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부산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볼 텐데요.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도 점점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환절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전세버스입니다. 이 새만금 잼버리 참가 스카우트 대원 수송에 긴급 투입이 됐던 전세버스 업체들이 한 달이 다 되도록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회가 종료된 지 약 한 달가량 지났는데 전세버스 임대료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난달 7일 잼버리 대회가 조기 종영이 되면서 이 전세버스 1000여 대가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임대료를 받지 못해서 이 운송업체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 버스를 긴급 투입했던 청주의 한 운송업자 A씨에 따르면 대회 당시에 전세버스를 하루에 13대에서 20대까지 제공했고 이 잼버리 측의 일정 변화로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노쇼 비용이나 위약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씨는 업체가 받아야 할 임대료만 6천만 원 정도다라고 밝히면서 거래처에 갚을 돈을 아직 못 주고 있다. 15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나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 절박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거 막 급하게 투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업체들이 신속하게 막 한 건데 네. 그럼 돈도 신속하게 줘야죠. 그렇죠. 이걸 왜 지급이 지연되는 거예요? 당초 이 전북도는요, 이렇게 전세버스 긴급 투입하면서 예비비를 한 40억 원 상당을 투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문제가 이 전세버스 임차료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액제가 아니라 이 업체별 자율요금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임산정 방식이 좀 각기 달라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00km 운행 거리를 두고 A 업체는 100만 원을 요구하고 B 업체는 150만 원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전북도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협의 중에 있다라고 전하면서 모든 협의가 완료되면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조정이 완료된 업체부터 부분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남은 업체들도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얼마라고 계약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다 오세요 한 거였어요. 네. 근데 거기에 다 온 거고 지금 이제
얼마고 이거 따지는 거예요? 네. 아, 참. 급하게 일을 진행했는데 그때 이제 급하게 좋은 마음으로 또 뭐 돈도 벌 요량도 있었겠지만 나서준 업체들이잖아요. 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월세 80만 원입니다. 이 서울의 주요 대학가의 원룸, 이 월세 가격이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평균 6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가장 비싼 지역은 월세가 80만 원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뭐 주거비마저 올라 학생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체 어느 정도나 오른 걸까요? 네, 이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요. 이 대학교 2학기 개강 시즌을 앞두고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서울 주요 대학가 매물의 평균 월세를 좀 분석해 보니까 이 전용 면적이 9평 남짓인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매물이 원룸 평균 월세가 59.9만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랑 비교해서 3.53%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대학가들마다 오름 격차가 크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느 쪽이에요? 이 8월 대학가 좀 인근 시세를 좀 살펴보면요. 연세대학교 인근 지역이 평균 월세가 작년 동아래 52.6만 원이었던 게 올해 79만 원으로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새 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이어 경희대학교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도 52.5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학비 부담에 학생들 생활하려면 여기저기 드는 돈도 많을 텐데 네. 대학생들 주거 부담 비용, 야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소폭이긴 하지만 1년 전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올해 1학기 개강 시즌에 비교를 해봐도 대학교 인근 지역의 원룸 평균 월세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월세 상승률이 좀 완화되긴 했지만 상승 기조는 여전해서요. 이 개강 시즌을 맞아서 집을 찾는 학생들 또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2학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이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대학에서 또 대학 생활하는 것도 또 이렇게 그렇죠. 돈 들고 힘들고 이러면 이제 또 취직해야 되고 취직해서 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직장 내 갑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농협과 축협, 신협 등 지역 중소금융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밝혔는데요. 근데 감독을 해보니까 이 기간 동안 무려 763건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이 돼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이 보니까 그 정도가 좀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축협 지점에서는 이 부당 발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당 사건 좀 살펴보면 해당 지점의 한 임원이 여직원한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강제로 참석하기 위해서 술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이 해당 직원을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일이 있었고요. 신협에서는 남성 임원이 회식 도중에 이 여직원에게 입맞춤한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도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의 이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성희롱 이게 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없어지고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역 금융기관의 폐쇄성 그리고 이사장이나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그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잠깐 물러났다가 다음 이사회 선거 때 다시 등장해서 임원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거나 엄정한 법 집행의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이 먼저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 단단히 좀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네. 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마약 아지트입니다. 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부모님한테 나 공부방 필요해요 라면서 공부방 명목으로 빌렸던 이 오피스텔에 모여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대학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공부방을 쓰라고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오피스텔을
마약방으로 마약을 투약하는데 네. 썼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비군등이 3명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 등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른바 이 마약 아지트가 된 공부방은 일행 중 한 명이 부모님한테 공부방 필요해요 라면서 요청을 해서 임차한 오피스텔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으로 고용을 한 뒤에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고요. 이들이 챙긴 금액 1억 2,200만 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독서실 정도 가는 거 아니었나요? 이제 그쵸. 공부방 하라고 오피스텔을 빌려주는 시대예요. 근데 그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팔고 이랬다. 네. 근데 고등학교 때인데 지금 대학생이 돼서 대학생 때도 이런다? 네. 참 문제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가 네. 중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 이유를 좀 설시했습니다. 네. 판결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 및 광고하고 유통까지 했기 때문에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판매한 횟수도 적지 않다라면서 이들은 많게는 2천만 원에서 적게는 800여만 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가 함께 명했습니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2021년에 우리 방송할 때 네. 매일 숫자부터 앞에 했어요. 맞아요. 예, 오늘은 뭐 몇 명이다, 그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2021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코로나19가 네. 한창 기승을 부렸던 때였고 그때처럼 사실 뭐 면역력이나 건강 챙겨본 네.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21년에 나의 위기 상황 이렇게 떠올리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을 가장 많이 꼽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위기를 겪고 나니까요. 이 위기에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위기에서 나를 돌볼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닥터 하우스에서 보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주미입니다. 이정수님은 세계보건기구라고 WHO를 아시나요? WHO 정도는 아니죠. 월드 헬스 오가니제이션? 네, 맞습니다. 아,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그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잘 다룬다면 전 인구의 평균 수명을 10년이나 늘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30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제가 딸이 둘이어서 이 여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뭔가요? 여성 자궁의 양 옆에는 난소가 있는데요. 이 난소에는 여러 개의 난포를 가지고 있고 이 난포 각각에는 난자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경우에는 난포는 여러 개 있지만 제대로 자라는 난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 않아서 난자도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배란도 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유전적인 인자와 환경적인 인자가 모두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전학적 검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크게 배란장애에 의한 증상, 남성 호르몬 과다에 의한 증상, 그리고 대사 이상에 의한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배란장애에 의한 증상으로는 1년에 8회 미만의 월경 또는 35일보다 긴 주기로 나타나는 희발월경, 3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무월경, 그리고 배란이 되지 않은 채 월경만 이루어지는 무배란성 월경, 그리고 불규칙적인 출혈을 보이는 기능성 자궁출혈 등이 있고요. 이로 인한 불임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원인마다 증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은 뭐가 있어요? 몸에 굵고 뻣뻣하며 색깔이 진한 털이 자라는 다모증, 9살 이전 또는 20대 이후까지 지속되는 여드름, 남성형 탈모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대사 이상이 원인이 되면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요. 이상 지질 혈증이나 비만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가진 환자분을 만나 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환자분들 중에도 다낭성 난소증후군 합병증을 겪은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평소 생리가 불규칙했고 2주 이상 질출혈이 지속돼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초음파상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자궁내막 증식증이 진단이 되어서 치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처럼 생리불순을 방치하면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점점 무서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환자 수가 이렇게 무서운 거면 적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2016년 진료 환자는 35,378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55,092명으로 부쩍 늘어났고요.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3,695명, 30대가 14,956명이었는데 무려 88.3%로 20, 30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자 수가 왜 20, 30대에 집중돼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들이 가임기 여성이기 때문인데요.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무리한 다이어트와 식습관 변화 등을 겪으면서 2030 여성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2030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한데 집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 수 있나요? 집에서도 자기가? 있습니다. 네, 이정수님은 해보실 수 없겠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은 예전하고 달리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었다면 그걸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뭐 한 개? 아니요, 몇 개가 돼야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수의 경우 우선적으로 체중 감량이 요구됩니다. 체중의 약 2에서 5% 정도만 줄여도 대사와 생식 기능이 현저히 나아지거든요. 3개월 이상 무혈경이 지속되면 황체 호르몬 주사를 통해서 생리 유도를 할 수 있고요. 항안드로겐이나 경구피임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샘 질환, 그리고 이상 지질혈증 등 내과적인 문제가 발견이 되면 내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장 중요하고요.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등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부나 콩 등의 식물성 단백질은 배란 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일생 동안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2030) 여성을 위협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시고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박주미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치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오세진입니다. 오늘 주제 뭔가요? 그 전에 이종수님, 네. 여기 선물입니다. 이거 먹으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머. 만약 제가 드린 사과를 애벌레가 갉아먹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잠깐만, 이거 지금 안에 애벌레가 들은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허나 치아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을 갉아먹힐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잇몸이 붓고 피가 나요. 전신을 갉아먹는 치주염입니다. 말만 들어도 갉아먹는다니까 너무 무서운데 치주염 그럼 빨리 알아봐야겠어요. 치주염이 뭡니까? 치아 구조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네. 치아 뿌리는 분홍색 점막으로 보호받고 있거든요. 치아 뿌리 쪽을 덮는 이 점막 부분을 치은이라고 불러요.
잇몸이죠. 치은 아래쪽에는 치아를 고정하는 인대와 잇몸 뼈가 있는데 치아를 지지하는 이 조직을 통틀어서 치주라고 불러요. 치은염, 치주염 이거 크게 다른 건가요? 치은염은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의 질환으로 잇몸, 즉 연조직에만 국한된 형태를 말하고 이러한 염증이 잇몸 뼈 주변까지 악화한 경우를 치주염이라고 해요. 아, 이게 약간 상태의 경도에 따라 좀 다른 거군요. 그러면은 증상이 어때요? 치은염일 때는 잇몸이 빨갛게 붓고 출혈이 생기고요. 치주염이 되면 구취가 나며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고름이 나오고 음식 씹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음식물을 씹지 않아도 통증을 느끼게 되고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하죠. 아, 무서운데요? 아니 그러면 치주염이 아까 전신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선 잇몸에 생긴 염증과 세균이 치주 조직을 파고 혈관으로 퍼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악화하게 하고요. 삐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에 붙어 혈전의 몸집을 더욱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 심혈관 질환, 심장병의 위험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듯 치주염은 흔하게 생기면서도 전신질환의 발병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아, 이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군요. 실제로 치주염이 있으면 뇌졸중은 2.8배, 심장질환은 2.7배, 폐렴은 4.2배, 당뇨병 위험은 무려 6배까지 올라갑니다. 아니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주염 환자였는데 이게 굉장히 많나요? 거의 국민 질환이죠. 실제로 치주 질환 환자의 수는 2021년에 약 1,740만여 명으로 그 전년인 2020년 약 1,637만 명에 비해 더욱 늘었습니다. 오, 엄청 늘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는 거죠? 치주염의 주요 원인은 플라크라고 부르는 치태와 치석입니다. 식사를 하면 구강 내 세균이 타액이나 음식과 섞여 치아에 끈끈하고 얇은 막인 치태가 만들어지는데 제때 이를 닦지 않으면 이 치태가 굳어지면서 치석이 돼요. 결국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식습관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맵거나 짠 음식, 커피를 즐기는 습관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 침 분비를 줄게 만들어요. 그럼 입속 세균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더 키우게 되죠. 그럼 치주염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주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은 치석 제거, 즉 스케일링입니다.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치석이 많은 경우 1에서 3개월, 구강 상태가 양호하면 6개월에서 1년에 1회씩 치석을 제거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 비싸면 잘 안 가지게 되는데 이거 비쌉니까?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끼시겠지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은 연 1회 치석 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오. 치주염이 있다면 언제든지 치주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은 15,000원 내고요. 근데 치주염이 이게 스케일링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게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치아 뿌리 표면의 치석 등 불규칙한 면을 제거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치근 활택술과 잇몸 깊은 곳의 염증성 조직을 제거하는 치주 소파술을 시행합니다. 좀 더 심한 치주염 환자에게는 잇몸을 절개해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고 뼈를 이식하거나 다듬은 후 절개했던 잇몸을 봉합하는 치주 판막 수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요. 치주염에 의한 턱뼈의 소실이 큰 경우에는 치아를 뽑아야 하고 그 자리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치아를 복원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치주염으로 턱뼈가 다 녹으면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어요?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뼈가 아무리 없더라도 뼈 이식이나 디지털 임플란트, 최소 식립 임플란트 등을 통해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에 임플란트 불가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치과에 방문하셔서 다시 한번 꼭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이제 중요한 건 예방 아니겠습니까? 치주염은 어떻게 예방이 될까요? 치주염을 예방하려면 주기적인 검진과 평소 구강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치아 사이사이에 낀 세균 제거를 위해 식후에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사용을 권장하고요. 또한 쌀쌀한 가을철이 되면 국물 요리 많이 드실 텐데 국물 요리는 기름과 염분이 많은 편이라 치주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드신 이후에는 꼼꼼히 양치하시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오세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건강 정보 챙겨보는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가장 먼저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최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구독 영상 확인해 보죠.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죠. 자, 오늘 주제 뭘까요? 하나, 6폰데이. 뒤에 저 영상 보니까 감이 오네. 네. 단백질들 드시고 못 만든 거 아니에요? 근육 아니에요? 근육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 화나요. 왜냐면 중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직장에서 눈치 보이느라고 바짝바짝 마르고 집에서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바짝바짝 마르는데 바짝 마른 육포로 비유하는 거. 아, 이거 조금 화납니다, 이거. 좀 화나고 슬프긴 하죠. 근데 이렇게 바짝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탁 손에 놓으면 정말 근육이 금세 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또 살집이 우리 물렁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물렁살인데 근육 이렇게 탁 만들고 그러면 탄탄한 살로 되잖아요. 네. 이런 거 보기도 좋고 아주 건강해 보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요즘 그 개그맨 강재준 씨가 다이어트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비교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굉장히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된 저 사진 보세요. 야. 살을 108kg에서 86kg까지 오. 거의 뭐 20kg 가까이 감량을 했고요. 건강하게 살 빼기 위해서 6개월에 걸쳐 등산, 헬스, 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렇게 어. 기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 어. 급격하게 살 뺀 사람들 보면 얼굴이 확 늙어. 맞아. 이게 그냥 급격한 다이어트에 그냥 급격한 운동하면은 흘러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촌농. 근데 네. 그런 케이스도 많으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네, 뭐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단기간에 무리해서 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그나저나 이 정도면 저희 그 물음표 빈칸 안에 들어간 말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근육 맞죠? 네, 근육 맞습니다. 사실 근육은요, 평소에 내가 꾸준하게 챙겨줘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근육량은 자연적으로 점차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가 넘어서면요, 매년 1, 2%씩 꾸준하게 떨어지고요. 80대에 이르면 30대의 절반 정도밖에 근육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근육이 떨어진 게 외관상 보기 안 좋다 정도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근육 감소로 인해서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 등의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근육 평소에 꼭 사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미 오늘 주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제 공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네,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는요. 무너진 코어 근육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근육 중에서도 코어 근육이야. 근육. 그러니까 내 중심을 여기죠? 딱 잡아주는 코어 근육.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 안 잡자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강조할 근육은요, 바로 이 코어 근육인데요. 코어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보통 복부나 엉덩이, 골반, 허벅지 근육들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어 근육이 무너지면 전신의 건강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코어 근육의 대표적인 이제 3대 속근육을 보게 되면 장요근, 요방형근, 그리고 이 척추 기립근이 있는데요. 이 세 근육만 잘 강화시켜놔도 이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코어 근육 그러면 복근 먼저 떠오르는데 네. 복근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척추, 엉덩이, 허벅지 쪽, 골반 뭐 이쪽 근육이 코어 근육이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척추, 엉덩이, 골반까지 해서 앞뒤로 우리 몸의 이 중심부를 딱 지탱해주는 근육인데요. 이 코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코어 근육이 우리 몸의 이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몸의 이 중추적인 역할, 이 균형을 맞춰주는 이 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너지면 걷고
뛰고 그쵸.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자꾸 같아요. 넘어지지. 그렇죠. 맞아, 이게 맞아. 제가 등산 좋아하는데 등산 다니면서 자꾸 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 근육이 약한 거 아닌가요? 코 근육이 좀 안 좋은가 봐. 아니 일단 균형이 무너졌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어깨가 안 맞거나 네. 골반이 뒤틀어졌거나 뭐 다리가 이렇게 약간 뭐 길이가 다르거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 경우 10중 8구 다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우신 네. 경우 많죠. 네,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코어 근육이 이게 부족해지고 약해지게 되면요. 일대 신체에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불균형이 온 신체는 뭐 사실 균형을 잘 못 잡을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통증입니다.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대표적인 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이 코어가 제대로 못 잡아주게 되면 엉덩이나 골반 근육이 제대로 못 잡아주면 이 척추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우리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면서 또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내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잘 받쳐주고 있는지 튼튼한지 부족한지 이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코어 근육 상태의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게요. 우리 화면 한번 같이 봐보시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 허리 통증이 생긴다. 구두굽이 한쪽으로만 닳는다. 앉을 때 다리를 꼬고 앉는다. 계단이나 경사진 길을 걷기가 힘들다. 오래 걸으면 허리가 자주 아프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 주 2회 이하로 운동을 하거나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다. 산 후에 허리 통증이 생겼다. 거의 같은 쪽으로만 가방을 맨다. 한쪽 발로 서서 10초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체크해 주셨나요? 네. 이런 네. 거, 예. 그럼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쭉쭉 체크했는데 네 전 개.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래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오래 걷지를 않아서. 근데 이게 오래 걷는 게 얼마나 오래 걷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오래 걸으면 다 아파요. 온몸이. 그래서 이건 저도 잘 체크했어. 모르겠어요. 어. 구두가 저는 그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왼쪽 오른쪽 다 네. 한쪽 방향이 전 뭐 팔자 걸음이니까 오래 앉아 있고 무거운 거 들으면 다 허리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 앉아 있어도 그렇고.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오래 오래 앉아 있는. 아니 저도 똑같이 뭐 오래 걷지도 않고 무거운 네. 거 듣지도 않아서 일단 체크 안 하고 네. 뺐는데도 2개. 그래서 네. 일단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쪽, 왼쪽, 오른쪽 나눠 들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반대쪽을 들으면 너무 이상하고 맞아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확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앉을 때 옛날에 제가 다리 꼬는 버릇이 없었는데 자꾸 꼬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 앉아서 하는 활동 있잖아요. 네. 운전할 때. 운전할 때도 이렇게 자꾸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으려고 그러는 나쁜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네. 운전할 때까지요. 우리 행복한 아침 우리 식구들은 보니까 대부분 2개, 3개, 4개 이렇게 네. 4개 이하로 나왔는데요. 이 자가 진단표에서 만약에 내가 1개 이하로 체크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코어 근육은 아직 건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개 이하. 2개에서 4개까지는 근육이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태구나. 그러네. 네. 오. 5개에서 6개 사이라고 그러면 코어 근육이 이제 매우 약해진 상태. 그리고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7개 이상 체크가 돼 있다. 이러면은 빨리 인근에 있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고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에 맞춰서 어떤 처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 잘 됐네. 코어 근육에 우리가 이상이 오기 시작한 그쵸. 거니까 오늘 이거 잘 듣고 다 잡자고요. 그러면 구독 영상 저희가 엄선해서 코어 근육에 관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입니다. 업로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죠? 왼손잡이가 코어 근육이 더 약하다. 오.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왼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코어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은 오른손 쓰는 사람이나 양쪽 손 쓰는 사람은 코어 근육이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왼손잡이가 코어 근육이 더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그래, 듭니다. 진짜?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왼손잡이만 이게 코어 근육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오른손잡이만 쓰는 분들도 코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되면 코어 근육은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코어 근육을 약하게 하는 행동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거나 한쪽 방향으로 힘을 쓰는 행동이거든요. 뭐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힘을 쓰게 되니까 코어 근육이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요, 누가 됐든 자기가 주로 힘을 쓰는 방향이 있잖아요. 치력 역시도 주시가 있는 것처럼 자꾸 한쪽으로만 쓰다 보니까 한쪽 반대편이 약해지면서 이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특히나 요즘 운동 중에 보면 인기가 많았던 거 한동안 또 골프가 인기였고 그쵸. 요즘엔 또 테니스가 테니스, 맞아. 한참 이게 인기잖아요. 다 한쪽 방향이죠. 네, 이 둘 다 결국은 편측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거든요. 한쪽만 많이 쓰게 되는데 또 이게 문제가 이런 운동을 하고 나서요. 이상하게 유독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이후에 허리라든가 이 코어 쪽이 많이 아프다. 그럼 나의 코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이거 양쪽 손 쓸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아니 진짜. 뭐 양손잡이가 아닌 이상 저도 오른손잡이고 네. 보통 한쪽에 집중해서 쓰게 될 텐데 그럼 코어 근육도 알게 모르게 약화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뭔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 코어 근육을 자가 테스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재용 MC님과 차 박사님 모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코어 근육이 얼만큼 살아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진단해 보니까 진단해 보니까 슬슬 문제가 와요. 지금 오늘 이 자가 진단은 조금 걸리는데요. 걸리죠. 네,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아주 좀 작은 각도기가 있죠. 좀 크기가 더 컸으면 좋은데 좀 작은 각도기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테스트 방법은요. 앉아서 할 겁니다. 앉아서 할 거라서 굉장히 좀 간단한데요. 야, 지금 보면 각도기 보면 빨간 표지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 40에 네. 딱 있네요. 40에. 네, 먼저 양손을 뒤로 엉덩이 뒤로 지지한 상태에서요. 요 다리를 저 40도까지 올릴 거예요. 올리죠.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일을 합니다. 잠깐만. 이거 힘들어 이거. 앞으로 나란히를 한 상태에서 어. 얼만큼 유지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약간 지금 떨리려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서동주 선생님이 솔직히 이렇게 헬스장 가면은 헐크인데 헐크가 부들부들할 정도면은 이거는 뭐 저희는 우린 바들바들해. 생각보다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얼만큼 버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힘든데. 그래도 뭐 운동을 워낙 네, 인정을 나서 많이 하시니까. 하니까 아니 이 부위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평상시 안 잡거든요. 네.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 돼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시작. 오. 네. 몇 초 정도 버티시는지 한번 야 볼게요. 역시 네. 등산으로 오, 잘 버티시고 계세요. 다부진 코어 근육이 있으세요. 오, 떨려. 몇 초 버텨야 돼. 버티시네요. 진짜 오래 하시는데? 오, 진짜 오래 하십니다, 조금만 지금. 더 버텨보세요. 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떨려. 아니 조금만 더. 저희 방송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방인데. 너무 오래 하시는데? 네. 이제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통과. 20초가 넘으셨거든요. 통과? 네. 그다음 우리 차 박사님 한번 볼까요? 야, 저는 제가 근데- 보기에 5초 못 버틸 것 같은데. 아니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떨리죠. 생각보다 네. 복근 쪽에 좀 떨립니다. 떨려. 다리 들고. 네. 다리를 조금 더 높이. 네, 됐습니다. 네. 시작. 아이고, 가만히 있어. 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요. 어느 네. 정도예요? 차 박사님 12초 정도 가셨고요. 차 박사님이 코어 근육이 이럴 리가 없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 코어 근육은 제가 이제 복부를 좀 잡아주는 코어 근육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사실 1분 이상 하실 수도 있고 뭐 다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방송 때문에 맞아, 시간 맞아. 때문에 아마 시간 때문에. 네, 안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20초 이상 이제 유지를 했다 그러면 20대 근력이라고 봅니다. 15초에서 20초 사이라고 하면 30대, 5초에서 15초 미만은 40대, 5초 미만은 50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20대. 네, 20대.
아예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거 맞아요. 뭐야? 아 그거 다 떨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틈틈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아 내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하면 코어 강화 운동들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것만 열심히 해도 좀 코어가 좀 발달되지 않나요? 네, 그래요? 강화시킬 수 있는 네. 충분한 운동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테스트를 좀 할 건데요. 네. 비슷한 테스트 방법인데 지금 이제 이 방법은 제가 이제 가족분들이랑 해보면 좋을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마주보고 한번 앉아보실까요? 마주보고요? 마주보고요? 마주보고 앉아서 어떻게 진행할 앉아요? 건데. 양반으로? 예.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한 분은 다리를 좀 잡아주시고요. 한 분은 그대로 제가 잡을까요? 네,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 이렇게 먼저 누가 제가 먼저 먼저 테스트를 할까요? 해보실래요? 분이 하시죠. 제가 먼저. 네. 네. 네, 이렇게 한 분은 잡아요? 잡아주시고요. 이거 윗몸 일으키기 네, 잘해요. 윗몸 일으키기 자세이신데 여기서 코어 근육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요. 잠깐 일어나 보실게요. 일어나 보셔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팔짱을 가볍게 끼시고요. 여기서 저거 힘든데. 허리를 피세요. 허리를 피시고 45도 정도. 이 정도 괜찮죠? 야. 괜찮아. 손 놓겠습니다. 네. 놓고 시간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유 떨려. 네, 저-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버티기 이게 힘든데. 바로 떨려. 이게 지금 제가 버티는 저도 힘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내 뒤를 야. 자빠졌는데 야. 이것도 떨려. 네, 떨리죠? 어. 이게 사실 조금 말면 말수록 이제 조금 버티기가 좀 편해지시긴 하는데 야, 진짜. 이거 몇 초 버텨야 돼요? 네, 최소 한 50초 이상은 버티셔야 50초? 됩니다. 지금 24초 지나가고 아니,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게. 야, 이거 힘들다. 진짜 얼굴 빨개지시는데. 그러니까. 오. 근데 지금 잘 34초, 버티시죠? 35초 지나가시는데 진짜 50초 버텨봐야지. 제가 네. 먼저 부러지게. 네,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팔을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우리 아닌데. 서 박사님 해보실까요? 자, 서 박사님. 해보셔야죠. 서 박사님 우리 해보세요. 혼자만 지금 당할 수 없으니 자, 틈틈이 이렇게 하면 부분관계가 좋아질 밖에 올라갑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허리 피시고요. 허리 피시고 등 피시고 오! 시작하겠습니다. 버텨, 버텨. 야, 버텨. 이걸 50초. 잠깐만. 너무 많이 올라오셨어요. 약간 내려오셨어요. 아니, 아니에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 야, 힘들어. 아, 이거 네. 보통 일이 아닌데. 네, 보통 일 아니죠. 우와. 이거 50초 버티는 거 만만치 않아요.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지금 20초 지났어요. 잠깐만. 힘들어. 네, 힘들죠. 오, 이거 보통 일 아니야. 와, 이거 네, 생각보다 힘듭니다. 우리 코어 근육.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코 근육을 잘 아니. 사실 신경을 안 쓰고 네.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가 진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운동을 시키세요? 뒤에 운동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 때 유격할 때 보면 예? 잘 못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다 코어 근육 단련시키는 거였구나. 아, 알겠습니다. 분발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고맙습니다. 부들부들. 아, 고맙습니다. 야. 아니, 아우. 아니 어떻게 괜찮으세요? 아니 50대 이 앞에 네. 나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참 사람 누추해지네. 그래도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두 분이 이렇게 뭔가 측정을 하면서 이 정도로까지 힘들어하는 걸 힘들어. 오, 아니 이게 이거 아까 보통 일이 아니야. 아까 뭐 그래요? 15초, 20초 정도까지 네. 버티겠는데 아까 시작할 때 뭐 50초 그러니까 바로 포기. 아니 첫 번째 거보다 두 번째 게 더 힘들어.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버티는 받쳐주는 사람도 힘들어. 힘들어요. 제가 잘 정말 예. 와 이거 꽉 맞아, 맞출 때도요 진짜. 이거 저는 10초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5초? 근데 서동주 선생님은 두 번째 것도 혼자 이렇게 딱 해서 그러니까 버틸 거야. 혼자서 하는 운동을 게 와. 열심히 그래서- 해야죠. 네. 그렇죠.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구독 영상 만나볼까요? 업로드 해주시죠.
네, 근육 키우기 속설 저희가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자, 속설 보여주세요. 네, 근육 속설 체크 첫 번째입니다. 근육 키우려면 닭가슴살을 먹어라. 인데요. 닭가슴살 하면 사실 근육 키우는 분들이 꼭 먹는 거잖아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저거 많이들 드시고 네. 뭐 삶아서도 그렇죠. 먹고 삶아서 먹는 거 지겨워지면은 살짝 구워서도 먹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할 때 드시는 거 보면 확실하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 닭고기는 뭐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건 이거는 뭐 무조건이다. 네, 효과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일단 이것에 대한 그 정답이냐 아니면은 틀린 말이냐 요건 이제 제가 말씀을 딱 드리면은 오, 세모? 예. 세모네. 경우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일단 맞는 경우는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매우 풍부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근육 재생에 도움이 되는데요. 함량을 보면은 닭가슴살 100g당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매우 좋아요. 특히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소고기보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기능에도 좋은 효과가 있는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O 아닌가요? 왜 그렇죠. 세모라고 하셨어요? 근데 반면에 또 아닌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닭가슴살은 8종의 필수 아미노산 골고루 들어있는 양질의 단백질인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 닭가슴살도 결국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그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함량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동물성 단백질인 닭가슴살과 더불어서 이 식물성 단백질인 다른 단백질들과 같이 먹어줘야지만 적은 단백질로도 단백질 효과를 더 높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구장창 닭가슴살만 드시는 건 오히려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같은 실험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4%만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를 해도 전체 사망률은 34% 줄고요.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42%나 낮아졌기 때문에 닭가슴살만 드시는 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어야 된다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을 몇 가지 골라보면요. 일단 대두, 피스타치오, 그다음에 호박씨 같은 이런 씨앗류들이 일반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특히 대두는 닭가슴살과 비슷한 대두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고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생리활성 물질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요. 동맥을 확장하고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 닭가슴살과 대두 단백질, 요 콩 같은 걸 좀 적절히 섞어 드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뭐든 하나만 먹으면 이게 저 영양 불균형도 불균형이지만 질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육 운동하는 분들 닭가슴살만 먹었다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해요. 대단하죠. 근데 요즘 시판용 제품들을 보면 뭐 다양한 맛이 좀 나오더라고요. 좀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헬스를 하시는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경기 나갈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운동이 힘든 게 아니고요. 매일 달걀 2판씩 먹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닭가슴살도 맨날 이렇게 데쳐 먹거나 삶아 먹다 보면은 하루 이틀은 드시지만 이게 일주일, 한 달 되면은 더 이상 힘들어요. 먹기가 힘들거든요. 요럴 때 살짝 닭가슴살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직접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좀 네. 그럼 준비를 해드릴게요. 차 박사님 표 닭가슴살 요리.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운동하거나 근육을 늘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운동하면은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자극이 된 거지
그거 자체로 근육이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이때는 역시 먹는 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제 좀 삶아서 먹는 퍽퍽한 느낌의 닭가슴살을 바삭하고 아주 아삭아삭 소리가 나는 그런 형태로 닭가슴살 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쉬워요. 네. 네, 자, 기대됩니다. 기대. 자, 일단은 요거 이제 딱하게 닭가슴살이죠, 요거. 닭가슴살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잘 수분을 좀 제거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잘라 주세요. 어떻게 자르냐?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요. 요게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오. 잘라 주시는데 이게 칼 또 잘 들어. 너무 잘라지면 너무 얇으면 이게 바삭하다 못해 바스러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4mm, 5mm 정도 손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십니다. 칼 진짜 잘 칼 잘 들어요. 들어. 어우, 칼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놓고 살짝 한번 또 건조를 해주세요. 건조. 네, 건조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준비된 닭가슴살에 일단 저희가 이제 약간의 조미를 해야 되니까 소금. 약간만. 소금 네. 넣고 하는구나. 조미를 하는구나. 걱정은 이보은 선생님이 이 방송 보시면 혹시 끝나고 전화해서 혼내실까봐. 그다음에 이제 후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소금하고 후추. 소금하고 후추. 요렇게 놓고요. 살짝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두세요. 왜냐하면 양념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요거를 뭐 튀기거나 오븐에 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에어프라이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어프라이기나 오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딨지? 이렇게 또 티가 납니다. 이보은 쌤이 아니라서. 전화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자, 요거 이게 안에 그 트레이 있잖아요. 트레이에 요것들을 이렇게 싹싹 이렇게 올려주시죠. 이게 이제 올려주셔서 너무 막으면은 이게 또 이제 잘 통하지 않으니까 요러고 나서 요거를 이제 넣고. 딱 넣고 닫아주세요. 자, 닫아주시고 몇 도를 하느냐? 몇 도였지? 180도. 한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180도 정도에서 10분을 일단 구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꺼내서 한번 식힌 다음에 뒤집어서 또 180도에서 10분 뒤집어. 정도 구워줍니다. 요거 이제 약간 좀 두께에 따라서 얇으면 시간 좀 줄이시고요. 네. 두꺼우면 시간을 오래 하시면 바로 닭가슴살 칩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닭가슴살 칩 앞에 지금 준비해 드렸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과자 칩이잖아요. 아니 과자인데요? 우리가 맞아네요. 살찔까봐 사실은 치킨 껍질 맛있는데 못 먹잖아요. 이거 그거 먹는 느낌도 있어요. 되게 고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렇게 바삭한 것들을 먹으면 쉽게 빨리 만들려면 기름에 튀기거든요. 그러면 닭가슴살 단백질 함량은 들어오지만 이 기름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중 감량 효과나 체중 증가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라이기 또는 이제 오븐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추가의 기름을 넣지 않기 때문에 닭가슴살 본연의 단백질은 섭취를 다 하시면서 바삭바삭하게 닭가슴살의 영양소는 다 드실 수가 있죠. 예. 맛있네요. 너무 많이 매일은 먹었더니 아니지만 말을 못하네. 네. 닭가슴살 드시는 분들 질리면 이거 한 번씩 드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 구강 이거 힘 키우는데 좋겠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속설도 한번 확인해 네. 볼까요? 자, 근육 속설 체크. 뱃살 꼬집으면 복근이 생긴다? 이건 아니지. 이거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꼬집어서 생기면 누가 애써 운동을 해요. 근데 이게 뭐 복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이 빠지는 효과는 있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다이어트 할 때. 여성분들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죠. 살 네. 빠지고 복근 생긴다고 이렇게 집에서 하고 저기 자는 남편 불러가지고 좀 해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답을 빨리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아, 그렇지. 아. 아니 꼬집는다고 해서 뭐 살이 빠진다거나 복근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런 배가 어디서 나오겠나요? 네. 배에 살 붙은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꼬집는다. 일시적으로 진짜 초기에
일시적으로 뭐 수분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지면서 붓기가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꼬집는다고 해서 여기에 근육이 생긴다거나 지방이 연소되는 효과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꼬집으면서 자극이 되면서 더 뭐라고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복근 만든다, 뱃살 뺀다고 그러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면 뱃살이 빠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 이건 맞겠죠. 그쵸. 이거는 막 하니까 맞아. 근육이 생기면서. 이게 뻐근하고 이러면서 여기 압박감이 쫙 가잖아요. 네. 그건 되겠죠. 그게 효과가 없으면 그 헬스장에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네. 그분들이 그걸 왜 하시겠어요? 이분들이 해보니까 헬스장에 효과가 가보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뛰는 사람 다음으로 많은 게 이거 하세요. 그 줄수잖아요 거기 옆에. 근데 이건 역시도요. 윗몸 일으키기만 해서는 절대로 뱃살이 빠지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요? 물론 이 윗몸 일으키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 해당되는 이 복직근에 아니면 복사근 이런 위에 이쪽 부분들에 어떤 자극을 줘서 뭐 근지구력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뱃살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절대 이 하나만 하지 마시고요. 헬스장 가면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런닝머신 많이 하고 이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코어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몸이 좋아지고 살이 빠지는 거지. 난 뱃살 빼야지 하고 특정 부위, 어떤 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그래서 절대로 그 부위가 발달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사람 몸이 절대 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참여가 돼서 운동이 되는 거니까 전신 운동, 특히나 뭐 가볍게 걷는다거나 러닝머신 위에서 조금 더 뛰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거 네.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속설도 확인해 볼까요? 자, 근육에 관한 속설입니다. 플랭크. 오래 해야 좋다인데. 아, 그거 엎드려서 이렇게 버티는 거요? 네네. 팔꿈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되겠죠. 맞아. 이거 힘든데 이거. 근데 딱 버티기 이거 한 1분 이상 버티기 힘들 텐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분 얘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체코의 50대 남자분이 네. 이번에 플랭크 3개의 기록을 깨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였냐면요. 9시간 38분이었답니다. 와. 9시간? 이야, 이거 대단하다. 9분도 힘든데 9분도 아니고 9시간. 아니 그거 그럼 요즘 말로 고인물 아니십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고인물 그냥 그대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래 버티셨죠. 사실 플랭크 동작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해보시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몇 분 못 버티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체코의 50대 남성 이 요세프 샬렉이라는 분이요. 지난 5월에 체코 필센에 하는 호텔에서 플랭크 자세 오래 버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9시간 38분 47초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이게 원래 이전 신기록이 2021년 호주의 이제 다니엘 스칼리라고 하시는 분이 세운 기록인데요. 9시간 30분 1초라고 합니다. 근데도 굉장히 길긴 길었죠. 네. 아니, 근데 저분처럼 코어 근육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오래 견디면 코어 근육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운동 아니에요, 저건? 뭐든 사실은 오래 한다고 무조건 좋지는 않고요. 적정 시간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운동량은요. 본인의 체력에 따라서, 체력량에 따라서 달라지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분 이내 혹은 1분에서 2분 사이에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통 플랭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한 30초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그리고 한 10초씩 늘려가서 보통 한 3세트 이상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바른 자세로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너무 처지게 되면 허리에 부담이 되고요. 엉덩이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운동량 효과가 또 떨어지게 되고요. 팔의 각도도 90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90도보다 더 많이 벌어지게 되면 어깨 또 가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효과적인 이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이제 적정 시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저는 2분도 못 버티겠던데 네, 종종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근육과 관련된 속설들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구독 영상 또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back no more, no more, no more, no more. Hit the road, Jack, and don't you come
네, 구동 영상 확인해 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이게 풍선만 불어도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다. 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풍선 불 때 해가지고 입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면 어떤 사람 풍선 불어서 살 뺐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복근에도 좋아요. 이지영 MC님이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 풍선을 준비한 이유가 네. 그 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우리 코 근육에 있어서요, 이 호흡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숨 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다들 제대로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비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저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부터 호흡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저도 한 52년간 호흡했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호흡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상적인 호흡이 따로 있다는 건가요, 그럼? 정상적인 호흡이 있는데요. 대부분 정상적으로 호흡을 잘 하질 않고 있고요. 이제 겉으로 좀 표현이 된다 그러면 밭은 숨이라고 하죠. 네. 호흡을 하는데 상체가 유독 많이 가슴 쪽이 많이 움직인다 이러면은 아, 내가 호흡이 약간 좀 힘들구나. 그리고 늑골을 봤을 때 늑골 아래쪽 이쪽이 조금 많이 좁아져 있다. 이런 평소에 내가 호흡이 잘못됐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코어 근육이 약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 근육이 약해지면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육 강화 운동도 중요하지만요. 그 전에 호흡부터 좀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비정상적인 호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표층 근육의 수축을 예방해줘서 심부 코어 근육을 자극해야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 배울 때 선생님이 계속 호흡하세요. 맞아, 그 얘기하지. 호흡하세요.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 헬스 가서도 이렇게 맞아요. 할 때 호흡. 여기서 뭐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뭐 내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제대로 호흡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체크가 가능한데요. 손바닥 2개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손바닥 바른 자세로 앉아갖고요. 손바닥 2개, 하나는 내 가슴, 하나는 나의 배꼽 쪽에 딱 대고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한 3번 정도 크게 들이셨다 내셨다 해볼게요. 자, 한번 후, 다시 한번 깊게 들이셨다가요. 후, 내뱉으시고 또 다시 한번 쭉 깊게 들이셨다가 후, 내뱉어 주십시오. 또 이게 두 손이 네. 같이 따라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뭐 이게 뭐가 맞는지 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배가 움직이는데. 배가 움직인다, 두 손이 같이 움직인다 이러면은 아, 나의 코어 근육은 아직 조금은 괜찮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독 가슴 쪽에 변화가 많다. 내가 호흡을 들이쉬거나 내쉴 때 보면은 가슴 쪽이 유독 배보다도 손에 움직임이 많다고 그러면은 아, 나의 호흡법이 약간은 좀 잘못됐구나. 이제부터는 좀 깊은 호흡을 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슴이 들리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또 한 가지 테스트가 있다면서요. 이번에는 이제 영상에 아까 나왔던 이 풍선을 가지고 해볼 건데요. 앞에 풍선을 다 준비했거든요. 네. 다 같이 한번 불어볼까요? 저도 이거 그냥 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부는데, 그냥 네. 불면 되나요? 네, 일단은 그냥 한번 불어주십시오. 다들 풍선 잘 부시네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럼 이제부터는 나의 뭐 호흡법이 잘 되고 있는지, 내 폐활량은 괜찮은지 실험해 볼 수 있는 풍선 부는 방법인데요. 네. 풍선을 한번 이제 쭉 불었다가요. 자, 박사님, 쭉 불었다가 저렇게 입구를 한번 막아주십시오. 막았어요. 막고, 맞고. 다시 숨을 한번 꾹 들이셨다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물고 이걸 풀어주세요. 그리고 물고 다시 풀어줘요? 네, 그리고 다시 불어주는 겁니다. 터지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다 문제 없이 잘 불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정상인데요. 내 코어 근육이 약하거나 폐활량이 딸리는 사람들은요, 이게 되질 않습니다. 했다가 놓으면요, 내가 이걸 다시 불지 못하고 이게 반대로 내 입으로 다 들어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이 약하면 이게 물었다가 그렇죠. 네. 불질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게. 네. 그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 내가 진짜 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 상태는. 그때부터는 조금 주의를 나눠 불질 해주셔야 못하는 됩니다. 거. 네. 네. 나눠서 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이마셨다가 다시 불고. 그러니까. 다시 불고.
아직은 문제 없네. 아, 문제 없으십니다. 건강하십니다. 아직 네. 아니 숨은 다 쉴 수 있으니까 다 잘 쉬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정상적이고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게 반복해서 하면 코어 근육에 이게 네. 되겠네요. 그렇죠. 이 운동이 자체가 되겠어. 또 회활량을 키우고 코어 근육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또 운동으로 우리가 코어 근육을 좀 강화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코어 근육을 단련시켜 줄 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요. 네. 예인 씨니까 들어가요. 코어 근육 하면 또 예인 씨죠. 그렇죠. 아유, 드디어 또 올 것이 왔네요. 저는 안 하나 했는데, 네. 네, 이번 동작은요. 팔로 걷기입니다. 팔로 걸어요. 제가 예전에 뭐 물구나무 서서 걷기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오늘은요. 네, 코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코어와 이제 팔 근육을 같이 써줄 겁니다. 그래서 어깨 너비 정도 다리를 조금 벌릴 건데요. 네, 저는 그러면 일단 구두를 올라가셔도 되고요. 네. 올라갈까요? 올라가서 하는 건데요. 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펼 겁니다. 핀 상태에서 어차피 유연하시니까 아마 땅에 닿을 거예요. 아, 땅에 닿는 거는 네. 어렵지 땅에 않아요. 닿아서 쭉 팔로 걸어서 앞으로 갈 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유, 앞으로 가서 저희가 플랭크 자세를 했었잖아요. 네. 일반적인 플랭크 자세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하이 플랭크 자세는 위에서 팔굽혀 펴기 하기 전에 자세로 쭉 플랭크 자세를 유지할 겁니다. 일단 앞으로 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진짜 이거 완전히 유연하네. 잘해. 오. 네,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팔로 걸어서 뒤로 그대로 갈 겁니다. 예인 씨 팔 부들부들하는 거. 아니, 예인 씨 근데 너무 네, 자연스럽다. 한번 박수를 딱 쳐주고. 딱 쳐주고, 네. 이렇게 반복을 할 거야. 10개만 해볼게요. 10개. 잘하네. 10개. 5개만 해볼게요. 5개만. 네. 네. 이렇게 짚고, 예인 씨 쭉쭉쭉쭉. 잘해요. 자세를 잡고 다시 다시 돌아오고. 원위치. 돌아오고. 야. 하고 다시. 야, 아니 어려운 아니, 근데 난이도가 높아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데 힘들지 않고. 네. 얼굴 빨개지셨는데요. 요번에는 서동 네. 선생님이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야. 점점 힘들어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야. 복근이랑 팔 근육을 같이 강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코어 강화에 효과가 있죠. 네, 근데- 마지막 하고 마지막 하나. 마지막. 오. 으쌰. 으쌰으쌰. 근데 별로 안 파이팅! 힘든 것 같아.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야. 네, 오늘 운동량 잘하시네.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와. 잘한다. 그래서 틈틈이 집에서 사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간 안 들이고 할 수 있고요. 하니까 어떠세요?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팔이 너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팔은 네. 그러니까 팔도 사실은 많이 안 쓰셔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저 오늘 좀 괜찮았나요? 네. 운동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재밌네요. 이것도 해보니까. 근데 서동주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코어 근육 강화 운동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가 제일 실질적으로 좋았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네. 게 플랭크 자세인 것 같아요. 아. 틈틈이 플랭크 자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코어 근육을 계속 자극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TV 보다가 혹은 뭐 갑자기 뭐 시간이 좀 이제 조금 틈틈이 내서 코어 이제 플랭크 자세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육 키우는 데는 사실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을 업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거 좀 추천해 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 업 그러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단백질 이것만 신경을 쓰시거든요. 일단 단백질을 드실 때에는 한 가지만 드시면 안 되고요. 동물성, 식물성, 또 동물성도 2가지 이상 이렇게 골고루 단백질들을 섞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만 드시는 것보단 달걀에 우유, 달걀의 우유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대두나 피스타치오 같은 거 같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기질하고 비타민 섭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채소나 견과류 같은 것들도 같이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모선 선생님도 환자분들 중에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어르신들은 왜 걸을 때도 휘청해서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 코어 근육이 좀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휘청거림 자체가 코어 근육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어르신들 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리해서 운동은 하지 않고 자기 체력에 맞게끔 그에 맞춰서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몸의 균형, 코어 근육 다잡는 법 오늘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어디 나들이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죠?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날씨도 이제 날이 좀 풀리기도 했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어디 외출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저희가 근육, 코어 근육 얘기도 했듯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